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K푸드 세계화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K푸드의 중요성은 국민들이 모두 공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K푸드 세계화를 위한 정부나 업계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K푸드 세계화는 단순한 어떤 상품의 세계화라고 볼 수가 없고,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 문화의 세계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상품을 팔면은 그런 상품에서 끝나지만은 우리가 K푸드는 상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가 따라가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호감을 만들어가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엄청난 어떤 민간 외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희 세션에 중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발표는 그 K푸드 세계화 도전과 과제로 에이티커니 심태호 파트너님께서 발표하시고, 우리가 5분의 패널 분들을 모시고 또 패널 발표를 듣고 자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시는 발표자님과 패널 분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심태호 파트너님께서는 상당한 이 활동을 많이 하셨고, 작년에서도 이 K푸드 관련돼서 세계화 관련돼 가지고 또 이 포럼에서 또 발표도 하시고 많은 참여를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그동안의 많은 좀 좋은 경험과 이런 또 컨설팅 경험을 K푸드 세계화에 접목을 시켜서 오늘 좋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고, 또 그동안 이 다양한 이 유통 분야라든가 이 식품 분야에 이런 좋은 경력을 갖고 계신 심태호 파트너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농심의 해외 영업 본부장이신 우리 이용재 본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 본부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일본 또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일본에서 또 왜냐하면 라면 하면 또 일본하고 또 경쟁도 되고 하는데, 어쨌든 한국 라면을 전 세계화 시키는데 어떤 많은 또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한영 농식품부의 수출진흥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제 그 농축산식품부가 지금 이제 식품의 진흥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 성장이라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전 과장님께서는 이 농림부의 식품 산업을 주관하면서부터 초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 분야에 많은 정책 어떤 입안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단순한 어떤 정책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는 어떤 그런 정책의 말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루이의 대표이시고 또 롯데호텔 중식 담당 상무님이신 여경옥 상무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여경옥 상무님께서는 본인이 또 여러 사업을 또 많이 해보셨고, 특히 이제 이런 외식 분야에서 특히 이제 중식 분야에 아주 전문가이시고요. 그래서 오늘 중식과 중식의 이런 세계화해서 이 시사점들을 한식 세계화, K푸드 세계화에 이런 접목된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암허브의 구교영 대표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구 대표님께서는 특히 이제 중동 시장 진출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이런 많은 좋은 경험을 갖고 계시고, 특히 요즘 할랄 시장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특히 잠재성이 많은 시장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K푸드의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노영 YG푸드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노 대표님께서는 아주 또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시고요. 그 오리온의 마케도라든가 또 CJ의 비비고라든가 이런 특히 외식 분야에서 또 글로벌화 이런 어떤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고요. 지금은 이제 YG 푸드를 설립하셔서 여기 대표이사를 하시는데 요즘은 보니까 엔터테인먼트와 식품을 연결시켜서 우리 한류와 함께 식품의 어떤 가치를 더 높이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측면에서 좋은 말씀 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2004년도 그 타이 키친 오브 더 월드가 시작될 때 그때 목표를 내세웠던 게 뭐냐면 1차 목표가 전 세계 그 식품에서 타이 푸드를 3위로 올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1차 목표는 달성이 된 거네요. 4위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패널 발표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5분의 패널 분들을 모셨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 원래 계획된 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왼쪽 순서대로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농심의 이용재 본부장님 발표하시고 우리 전현영 과장님, 우리 여경옥 상무님, 고경용 대표님, 마지막에 노희영 대표님 이런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우리 패널 분들께서 한 5분 정도에 일단 발표해 주시고 나머지 자유 토론 때 좀 못한 말씀을 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 배수출진흥과장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5분이라 별도 PPT 준비를 하진 않았고요. 아무튼 K푸드의 세계화 뭐 앞서 말씀도 있었고 이어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뭐랄까요, 우리 경제 금년도 우리 경제의 최고 이슈 우리 경제 정책의 화두가 내수와 수출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자라는 걸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농업 분야, 농식품 분야도 마찬가지로 올해 최대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수출입니다. 수출이라는 게 꼭 시장을 물리적으로 넓힌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분명히 있고요. 가령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파프리카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만 20년 전에 도입이 되면서 일본 시장으로 이제 진출이 되다가 지금 일본 시장의 수입 시장의 70%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금액의 의미를 떠나서 일본에서 경쟁하는 나라가 농업의 선진국인 네덜란드하고 뭐 뉴질랜드 이런 나라하고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 나라의 수준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시설 투자를 하고 그런 것들 통해서 뭐랄까요, 우리 농업도 수출 산업이 되면서 우리 자체의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K푸드 세계화라는 것이 우리 음식 뭐 우리 식품도 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농업이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하나의 활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뭐 지금 수출 여건이 어렵습니다만은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월 기준으로 전체 수출이 뭐 마이너스 15%입니다만은 그나마 농식품 분야는 한 0.3% 전년 대비 줄어서 그나마 감소세가 좀 작긴 한데요. 아무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식품이라는 게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게 문화하고도 연결되고 습관하고도 연결되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한 음식을 사람들이 짚을 수는 없고요. 어떤 음식 전문가께서 말하기로는 최소한 5번은 먹어봐야 자기가 돈을 지불하면서 음식을 짚는다는 얘기도 하십니다. 그만큼 그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K푸드 뭐 저희는 이제 식품 산업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정책을 쭉 보면 우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R&D 투자부터 인프라 부분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식과 관련해서 저희가 뭐 한식재단도 설립을 하면서도 갑니다.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갑니다만은 우리 음식을 인바운드, 우리를 찾아오는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음식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리고 또 해외 나가서 직접 마케팅 같은 걸 합니다. 저희가 해외 식품 박람회만 총 55회를 나가고요. 나가서 뭐 판촉하는 행사, 정부가 지원하는 판촉 행사가 올 한 해만 한 490회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일단 민간 업체들이 나가서 하기 힘든 부분들은 정부가 이렇게 좀 투자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수출, 우리 K푸드 세계화를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부분이 이제 음식, 식품이다 보니까 국민의 건강, 위생, 안전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뭐 검역 부분도 포함해서 가령 저희가 중국으로 김치 수출을 시작했습니다만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이런 통관이 선진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통관되는 기간만 지금 30일이 걸립니다. 유통 기간이 2달인데 그런 30일 동안 거기 창고에 있으면 이 김치가 이제 부풀어 가지고 실제 유통하기 좀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런 비관세 장벽을 해결해야 되는 게 좀 포커스를 두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중국에 쌀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농심에서 라면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저희 생각은 한국 라면은 이제 한국 쌀과 같이 드시라는 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조금은 프리미엄 컨셉으로 중국에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저희가 내일부터 그 중국 관광객 대상으로 이런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쿠쿠밥솥하고 좀 연계를 해서 쿠쿠밥솥을 면세점에서 사가는 우리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쌀을 이렇게 사은품으로 증정을 하는 홍보도 합니다만 이런 거하고 연결되게, 그러니까 이 식품이라는 게 꼭 그 식품 하나만 상품으로 내보내 가지고는 절대 승산이 없고요. 그런 연관 산업, 그 어떤 패션, 케이팝 이런 것들, 한류 열풍 이런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문화부라든가 산업부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또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일식 얘기하시면서 재공관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일본의 그 스시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 스시가 비즈니스 메뉴로 하면서 진출을 하면서 그거와 연관된 간장 이런 것들까지 좀 확대가 됐었는데 저희도 일단 그 저희 대사관들 전 세계에 펼쳐 있는 대사관들을 통해서 그쪽에 빅마우스들을 좀 우리 한국 음식을 접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같이 외교부와 협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익산에 국가식품 클러스터라고 해서 한 50만 평의 식품 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우리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좀 유치를 해서 그 기업들이 우리 식품들을 좀 이렇게 생산하는 것도 유도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식품의 글로벌화를 좀 이끌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하인즈를 가령 유치해서 하인즈가 고추장을 만든다고 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고추장에 대한 이런 시장 파이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뭐 100%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저희가 그 중에 어느 일정 부분을 차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면 제일 좋겠지만 저희가 뭐 작업률도 낮은 상태에서 이런 가공무역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글로벌 기업도 유치를 하고 그런 것과 연계해서 우리 전통식품, 우리 식품들이 세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이나 시간이 굉장히 짧군요. 또 추가적으로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 관장님께서 그 K푸드에서 정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럼 세 번째로 롯데호텔의 여경옥 상무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롯데호텔의 여경옥입니다. 그 저희가 K푸드의 세계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식문화를 그 외국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거의 일환이죠. 근데 외국한테 우리한테 식문화를 알리려면 먼저 외국의 문화를 또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그 우리 거를 강제로 이렇게 알린다고 그런 거는 사실 무리가 좀 있죠. 중국의 예를 들어서 중국 음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 중국 땅이 되게 크죠. 그래서 중국 땅이 크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 식문화가 다 다릅니다. 식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식문화에 어울리는 그런 음식들이 계속 발전해 왔던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 건데 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중국 음식이 들어온 거는 약 100년 정도 되죠. 처음에는 이런 그 산동 셰프들이 와서 산동에 있는 그 장사하는 사람 혹은 노동자를 위해서 이런 음식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을 바로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생각하는 것이 현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현지인들에 맞는 그런 식문화,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연구하게 되고 바로바로 개선해서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은 한국만의 독특한 이런 중국 음식이 만들어진 거죠.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나 뭐 미국, 유럽 그 지역에도 다 중국 음식이 있는데 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식문화에 맞게 만들어진 그런 중국 요리입니다. 중국 본토의 것과는 또 다른 하나의 축을 이루는 그런 문화가 이루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그런 중국 음식을 그 독특한 문화와 접목된 중국 음식을 접하고 이것을 맛보게 적응한 다음에는 사람들이 또 느끼게 되죠. 아, 난 정말 정통 중국 음식을 먹고 싶다. 이럴 때 중국 본토에 가서 중국의 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중국 음식을 접했기 때문에 본토에 가서도 이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에 많이 진출하게 되죠. 이런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건 민간단체 많이 진출하게 되는데, 특히 기업이 외국에 진출할 때는 그 주변에 한식당도 많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같이. 그렇지만 그 아직까지는 같이 진출하는 한식당들이 그 현지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오로지 진출해 있는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끔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기업이나 이런 공장들이 철수를 하거나 이전하게 되면은 거기 있는 식당들은 거의 다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왜? 현지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이죠. 현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장이나 이게 이전해 보게 되면 대상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판매되는 대상자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이제 많이 그 관광으로 오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로 오도 한국의 음식을 대접을 할 때 만족도가 높은 식당들은 전통 한식보다는 약간 퓨전화되어 있는 그런 한식들을 정말로 많이 선호를 합니다. 만족도도 되게 높고요. 전통 한식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먹긴 하는데 거의 잘 2번 이상은 잘 가진 않습니다. 왜? 너무나 우리 것을 그냥 강제로 이 사람들을 주입시키려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서히 한 단계씩 한국을 알리는 것도 한 번에 알리는 것보다 서서히 상대방 문화와 같이 접목시키는, 상대방의 식문화와 같이 접목시켜서 우리의 것을 같이 그 믹스한 다음에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당들이 외국에 점점점 많이 는다면은 이 사람들이 아, 한국 음식은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음식은 이런 맛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요게 점차 아, 나는 정말로 한국에 가서 전통적인 한식을 먹어봐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늘게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그 어느 정도 적응이 됐기 때문에 정말 한국에 와서도 그런 음식을 접했을 때, 전통적인 우리나라 음식을 접했을 때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중국 음식의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한 단계 한 단계 서서히 스며들어야 돼요. 상대방의 음식과 우리의 음식을 접목시키는 그런 연습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는 우리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좀 와닿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그 세계화에 있어서 단계적인 어떤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지화로 출발해서 그다음에 전통성을 강화하는 이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이런 방법의 추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우리 구교영 대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암호부의 대표를 맡고 있는 구교용이라고 합니다. 따분하실 텐데 아무튼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랄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할랄 대부분 물어보면 할랄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신이 허락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중동을 계속 다녀보고 이제 그들이 원하는 그 할랄이 무엇일까, 그 본질이 무엇일까라는 걸 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저한테도 물어보고, 결국은 저는 할랄은 하나의 레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짐이라고 하면 식품 관련해서 레짐이라고 하면 지금 FTA도 있고 TPP도 있고 또 작긴 하지만 나고야 의정서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 레짐이 할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할랄로서 자기들이 어떤 그 중동 무슬림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저는 이제 이 무슬림들의 그림이 나쁘다, 좋다 이런 관점이 떠나서 하나의 물결이라는 겁니다. 그 물결을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물결을 우리의 그 강점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앞서도 다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 무슬림 그 할랄 시장이 한 2조 5천억 달러,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크고 그러면 여기에 충분히 우리가 진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도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 무슬림 국가들뿐만 아니라 비무슬림 국가들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태국 같은 나라, 그리고 베트남 같은 나라, 이런 나라는 전혀 무슬림이 아닙니다. 그렇지, 무슬림 국가가 아니지만은 또 한국에 체류하는 무슬림보다 더 무슬림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랄 부분을 굉장히 앞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국제 다국적 기업인 그 네슬레 같은 경우에는 그 말레이시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중동 전 세계를 할랄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슬레가 왜 할랄에 그렇게 끼어들까? 솔직히 이제 네슬레 그 본사를 좀 찾아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제품이 왜 할랄화 가려고 하느냐? 자, 우리의 제품은 우리 자체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이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랄을 갖추려고 한다. 그래서 사실은 억지로 한다라는 얘기를 살짝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지금 흘러가는 이 파도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관광객으로 오는 그 무슬림들, 중동 무슬림, 그 동남아 무슬림 한 60만에서 100만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배우고 느끼고 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중동이라고 해서 하나의 중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완전히 지금 많이 개방된 UAE라든지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전 세계 미국 시장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를 중동 시장이라고 바라보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쿨 이슬람, 몰링 문화, 그 몰에서 모든 하루의 생활을 다 즐기는 이러한 문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UAE는 지금 이제 뭐 석유로서 경제권을 장악했다라고 하면 이것으로 이제 가능성이 지금 이제 점점 그 석유를 가지고 경제권을 지어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새로운 하나의 그 경제권을 지어가는 것을 할랄 표준으로 삼고 있고, 그 지금 지도자인 한 사람 알 막툼이 이것을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살짝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할랄 부분 우리 교차 인증 안 되느냐? 교차 인증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아까 우리 그 저기 농심에 우리 KMF에 할랄 인증 받았습니다. 이 교차 인증 안 되냐?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들의 지금 인증 체계를 갖춰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 우리의 그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될 거는 우리의 할랄 인증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그쪽하고 교환해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식문화를 살펴봤을 때 굉장히 좀 불행하게도 이분들은 채소라든지 수산물을 굉장히 적게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40%에서 50%가 뭐 고지혈증, 당뇨, 그래서 그 지금 한국에 의료 관광 많이 오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의 테마가 결국에는 건강식품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주제처럼 건강음료식품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가공식품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공식품과 건강음료식품 중에 이제 이 두 트랙으로 같이 가야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또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는 게, 우리 음식들이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강점이 있느냐? 아까 에스닉 부분, 그다음에 헬시 부분, 그다음에 글루텐 프리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강점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키워드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들이 다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한 시장이 그냥 단지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즉석 조리 제품 같은 편의 중심으로 가는 20대 30대로 가는 중심이 있는가 하면, 미식, 헬시, 건강 중시로 가는 30대에서 50대의 그 연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령들이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는 식문화를 만들어 가는 게 또 하나의 우리 그 할랄의 방향이지 않나 싶고요. 여기 이제 존스 그로스라는 이 아까 식문화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존스 그로스 여기는 실제로 다 먹여보고 계속 체험을 시킵니다. 자기들 호주에서 왔는데 호주의 식품을 계속 체험을 시킵니다. 한국 식품도 체험시킬 수 없겠느냐? 오케이, 가능하다. 그래서 테스트 베드로 놓고 계속 체험을 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식재료를 사가는 그로스란트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그냥 그 서베이로만 하기 어려워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20명을 대상으로 뭘 먹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는 아침엔 시리얼 먹고, 점심에는 굉장히 다양한 걸 먹고, 저녁에는 정찬 뭐 이런 걸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중동은 할랄 인증,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오해하고 조금은 틀립니다. 굉장히 신선 건강식품은 할랄 인증을 안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히려 그 이 코드라는 특수 첨가물이 안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UAE하고 사우디는 약간 아까 말씀드렸는데 UAE 카타르는 완전히 서구화된 식문화이고 이란이라든지 저기 이란 그 사우디 여기는 전통적인 중동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지금 그 전통 그 중동식을 즐기고 있는 이런 나라에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식문화, 가격 경쟁력, 마케팅 역량, 고객 창출 능력 이것이 지금 다 갖춰져야 될 것인데 이것이 한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과한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에 전략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오버해서 이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동 시장 할랄 시장을 중심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노영 대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G 푸드 대표를 맡고 있는 노희영이고요. 저는 뭐 한 10년간 우리나라 라이프스타일 대표 기업인 오리온과 CJ에서 그 다양한 브랜드를 그 글로벌 해본 경험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YG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시너지 마케팅으로 이용해서 지금 푸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한 10년 동안 한식 그 세계화 위원과 또 재단 이사도 맡아서 저는 사실 굉장히 한식 세계화나 글로벌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또 일도 많이 해본 그냥 제 경험을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케도는 글로벌 전략을 갖고 만들었던 브랜드라기보다 그 당시 멜라닌 파동이라든가 건강하지 않은 과자 뭐 이런 그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당시에 제가 오리온에 입사하게 돼서요. 뭔가 엄마들이 좀 안심하고 아이들을 사줄 수 있는 과자를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마케도라는 과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그 일본의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사실 중국과 일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사가는 제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었던 제품이고요. 비비고는 CJ 그룹에서 정말 전략적으로 한식 세계화를 바탕으로 뭔가 1등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그 오너분들의 의지를 갖고 제가 그 컨설팅을 맡아서 시작했던 브랜드입니다. 처음에 사실 비비고라는 브랜드를 딱 만든 건 아니고요. 고추장 소스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제일 제당이 먼저 나갈 것이냐, 푸드빌이 나갈 것이냐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했을 때 제가 회의석상에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샐러리맨들 중에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2번 정도 아니 한 달에 1번 정도까지는 짜장면을 다 먹는데요. 우리나라 그 냉장고, 그러니까 국민들 냉장고에 춘장이 들어있을 확률은 0.1%도 저는 없다고 말씀을 제가 과감히 드리면서 한국 음식을 먹어보지도 않은 세계인들이나 미국 사람들한테 고추장을 팔 수 있는 확률이 도대체 몇 프로나 되겠느냐. 아무리 제일제당이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식음료 사업이 먼저 나가서 일단 그들한테 그 음식을 경험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소스를 팔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선택한 것들이 했던 것이 비빔밥이고 저희가 왜 비빔밥을 선택했냐면 외국인들이 비빔밥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사실 곰탕, 육개장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굉장히 궁금해들합니다. 근데 사실 비빔밥은 딱 육안에 확인이 되거든요. 무엇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뭐 시금치 샐러드 같은 것 중에 시금치 150g이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그 시금치 150g을 비빔밥에 넣으면은 굉장히 적고 그러니까 영양 밸런스를 볼 때 그 한 접시를 통해서 갖고 있는 영양 밸런스 굉장히 훌륭한 음식이 완전체 음식이 되는 것이 저는 비빔밥이라 생각했고 또 당연히 그 비빔밥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스시는 굉장히 유명한데 스시를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브랜드는 없지 않느냐. 우리는 그래서 비빔밥 이즈 비비고로 해서 비빔밥이라고 불리우지 않고 비비고라고 불리우게끔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희들의 전략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비비고를 사실 미국, 중국, 영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제가 진짜 모든 국가에 가서 경험하면서 만들었는데 사실 그 경험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일제당에서 비비고가 이제 푸드빌이 대표 주제였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비비고 브랜드를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했을 때 제가 만두로 우리가 뭐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말 수많은 그 회의와 뭐 테스팅과 여러 가지를 할 때 만두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사실 만두가 중국 거가 아니냐라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일본 교자, 그다음에 중국 만두. 왜 하필이면 한국이 만두로 해야 되냐고 사실은 챌린지도 많이 받았을 때 한국 만두는 야채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사실 건강식이라고 내세울 수 있을. 그리고 사실 중국 만두는 얼려서 튀겨서 먹게 돼 그 공산품이 그렇게 돼 있는데 한국 만두가 쪄서 그 마이크로웨이브라든가 튀겨도 되고 프라이팬으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서 저희가 만두를 선택했던 거고요. 싸이 씨가 그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는 바람에 저희 만두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그 당시에 거뒀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하나하나로 나가서는 너무 힘들다. 뭔가 한국적인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토탈 그 라이프스타일 몰링하는 그런 몰처럼 만들자고 해서 제가 만들었던 게 푸드월드고요. 그래서 푸드월드를 제일제당 센터점에 1호점으로 시작하면서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오픈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국하고 말레이시아 기획했던 사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GV를 제가 맡았을 때 과연 극장으로만 이길 수 있겠느냐. 컨텐츠는 왜냐면 VOD가 많기 때문에 요즘은 극장에를 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보는 것들이 많은데 극장을 뭔가 나는 꼭 거기에 가야만이 영화를 볼 수 있다. 그것은 문화 뭐 나는 거기서 아침을 먹고 싶다. 나는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 어떤 데스티네이션 플레이스로 작용을 해야 된다. 그럼 CGV는 한국 극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어떤 코리안의 문화 컬처 컴플렉스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CGV 글로벌 작업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레이시아의 CGV와 뭐 제면소 그다음에 뚫레주루 비비고 심지어 계절밥상까지 생각했던 그런 프로젝트고 아마 내년쯤 오픈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엔터테인먼트가 푸드와 얼마나 왜냐면 사실은 그 나라 음식을 다른 나라 음식을 먹으러 가는 건 단순히 음식을 접한다기보다 그 나라에 여행을 가는 기분으로 사실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가수들이 먹는 음식 또 내가 좋아하는 그 K-드라마에서 먹던 음식 어떤 이런 음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YG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YG가 갖고 있는 MD 상품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또 저희 음식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YG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YG 음악을 듣고 그 YG스러운 그러니까 YG다운 그런 공간에 여행을 가는 그런 기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YG 리퍼블릭이라는 그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그 YG 리퍼블릭 안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거리 푸주간이라는 바비큐 하우스와 트리버즈라는 커피 그리고 삼거리 포차를 좀 더 그 글로벌하게 만든 K-팝이라고 있고요. 그다음 올댓 YG라는 MD 스토어. 이래서 저희가 지금 명동에 하나 시그니처 샵으로 오픈했고 IFC 몰에 이번 달 말에 오픈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사실 저희는 이 YG 리퍼블릭을 국내 상권에 적용하려고 만든 것보다는 태국 빨리 글로벌라이즈 하기 위해서 만든 브랜드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 한 10년 동안 경험한 그것을 녹여가지고 지금 YG 리퍼블릭을 전 세계로 하드락 카페에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그 한류와 K푸드를 시너지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YG 리퍼블릭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고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노 대표님 그동안 많은 또 외식 분야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금 엔터테인먼트와 식품의 어떤 그런 콜라보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발표와 패널을 지금 마치고요. 저희들이 이제 주어진 시간이 조금 더 오버돼서
좀 자유로운 토론 시간이 우리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줄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한 25분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발표 보시면은 농심에서는 또 가공식품이라는 우리 특히 이제 라면 같은 경우는 이 라면에 벌써 이제 일본도 뭐 라면이 또 확산 많이 유명하지만은 우리 한국 라면이 이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라면을 통한 세계화 이런 가공식품 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말씀하신 또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한류 바람을 타고 우리 또 식품의 세계화 그리고 또 그 아까 한식 세계화에서 우리 여경옥 상무님께서 보면은 그 외국 문화를 또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먼저 진출했을 때 현지화가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친숙감을 가진 다음에 전통적인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좀 내세우는 이런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상당히 와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몇 가지 좀 주제 질문을 그 우리 패널 분들께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 아까 우리 전한영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책 전략에서 보면은 지금 뭐 쌀과 쿠쿠밥솥 쌀의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콜라보 전략 같은 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노영 대표님도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상당히 이게 보면은 엔터테인먼트와 문화와 또 식품의 어떤 그런 콜라보다 그런 면에 봤을 때 그 우리 저기 그 노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런 콜라보 전략들을 앞으로 좀 더 잘 접목을 시켜서 이 K푸드의 이런 세계화에 이런 경쟁력을 더 높여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뭐 지금 그 YG 푸드 대표를 맡은 지 한 1년은 아직 안 됐는데요. 사실 그 며칠 전에 빅뱅 콘서트를 끝나고요. 저희가 정말 너무 놀란 것이 빅뱅 콘서트를 가는 분들이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꼭 그 삼거리 푸주간에 와서 들려서 정말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거의 그날 저희가 한 7.5회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히려 그 외국 팬들이 한국에 대한 그 K-팝 스타들에 대한 관심, 그다음 또 그들이 뭘 좋아하고 그들이 뭘 먹고 마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음식이 이렇게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K-팝이 이 K 한류가 있는 한은 저희 K푸드가 점점 더 성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앞으로 좋은 정책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어떤 K푸드 세계화의 효과를 이제 보셔야 될 텐데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즘 정책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아까 우리 어떤 그런 콜라보레이션 같은 부분들을 앞으로 정책에 지금 뭐 잘 반영을 시켜서 지금 수출 경쟁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어떻습니까?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제 전체에서 보면 그동안 저희가 주력 산업이라고 수출 중심으로 나갔던 산업들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부처가 협력해서 그런 하드웨어적인보다는 뭔가 조금 소프트하고 소비재 산업들 그러니까 뭐 식품을 비롯해서 의약품부터 한 이런 소비재 산업이 오히려 어느 문화와 연결이 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수출 전략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부처와 합동으로 뭐 오늘 오후에 발표합니다만 소비재 수출 전략도 지금 같이 만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뭐 앞에 앞서서 사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 정책 그리고 시장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이게 과거와 같은 정책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걸 저희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도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이자녀 정책에 따라서 애들 그 키즈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으면 그런 데에 맞춰서 우리 애들이 먹는 것부터 입는 거, 노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번 아울러져서 뭐 하나의 K 퀴즈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새로운 정책으로 나갈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용재 그 본부장님 지금 이제 아까 그 농심의 여러 가지 현황과 전략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라면이 어떤 세계적인 어떤 이런 상품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품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한국 라면을 좀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상품화로 나가는 데 있어서 농심의 어떤 그런 뭐 이 좀 준비랄까 또 어떤 뭐 전략이랄까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K-팝이라든지 K-푸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희 농심에서는 신라면의 그 문화 자체를 라면의 문화 자체를 먹는 문화 자체를 지금 소개를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면의 맛이라는 것은 한국의 맛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라면을 가지고 신라면을 중심으로 해서 프리미엄 전략, 특히 이제 품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저희들이 확보한 후에 새롭게 그 프리미엄 전략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나간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확대 전망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융프라우에 올라가서 그 신라면 컵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어떤 그런 그 우리 한국 우리 전통식품도 그렇고요. 우리 전통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많이 먹고 있는 이런 식품들도 앞으로 이 K푸드 이런 이와 함께 잘 경쟁력을 좀 더 높여간다 그러면 아마 수출 부분에 많은 기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우리 구교용 대표님께서는 이제 할랄식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은 이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데요. 아까 한 2조 5천 한 2.5조 원 정도 규모라고 말씀하시고 어쨌습니까? 할랄 식품 인증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국내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도 많이 이 부분을 장려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황과 혹시 뭐 애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할랄이라는 것은 이제 이 개념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법률에 근거한 샤리아법에 의해서 뭐 저기 도축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부분, 또 알코올 빼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샤리아법이 있고 그리고 식품 위생 안전에 대한 토위반 그 우리가 지금 해썹이라든지 GMP, GHP 쪽 하는 이런 토위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식품 자체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은 그 크게는 인증 자체보다는 식품 경쟁력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육류 식품 자체로서의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증도 중요하지만은 식품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글로벌 밸류 체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저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린하우스 쪽이 굉장히 많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UAE 같은 경우에는 그 식품 포장, 그다음에 멸균 이런 시스템을 저기 기술 이전해 달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이 아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가셔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농산물도 좋지만은 농산물과 또 기술 같이 결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서 이제 이런 YG라든지 그 농심 같이 이런 대기업이 플랫폼을 깔아주고 앞서 나간다면 지금 대부분의 사실 그 농식품 기업체들은 영세 기업들입니다. 그 영세 기업들이 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지고 앞서 나가준다면 보다 많은 지금 농식품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발표하실 때 우리 심 파트너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보면은 이제 에스닉 푸드 세계화 단계에서 우리 한국은 아직 좀 도입 단계다 여러 가지 미흡함이 많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거 엄청 기회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 도입 단계니까 우리가 더욱 더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유경옥 상무님 보시기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이제 단계적 전략도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한식 세계화 이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좀 과제적인 측면에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 지금 한식 세계화, K푸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좀 외국 문화를 같이 접목시키는 것보다는 너무 우리 것을
급하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또 어떤 그 한식 세과에 있어서 걸림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너무나 그 100% 한식 전문가한테 이거를 꼭 우리 식 거를 알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지금 젊은 친구들이 요리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좀 더 생각이 트이고 이런 친구들을 많이 그 양성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이 좀 육성하시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그래도 우리 플로어에서 계신 분들 한두 분 정도 질문이 있으신 분은 혹은 잠깐 짧은 저걸로 좀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고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지금 없으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전체 패널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셨고요. 우리 그 신 파트너님께서 오늘 패널 분들 종합적으로 들으시고 아까 발표하셨지만은 뭐 간단한 어떤 뭐 코멘트 있을지 말씀. 예, 한 말씀만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오늘 자리가 이제 K푸드의 미래를 위한 이제 논의 자리라고 하면 K푸드의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요 사례 논의를 하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이제 생각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아까 태국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표준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한 가지 단일한 그 표준을 가지고 전 세계의 문화를 아우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연한 표준화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예를 들어 똠양꿍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 타이 셀렉트의 사례를 이제 자세히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좀 플렉서빌리티를 둡니다. 이 각국마다 이제 매운맛에 대한 이 수용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디는 좀 덜 맵고 더 맵고 한데 똠양꿍이 가지고 있는 그 시큼하고 태국 고유의 그 향 자체는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자기네 식재라든지 그 맛을 고유하게 살리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표준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또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식문화에 따른 여러 가지 편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유연성은 함께 가져가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좀 더 더 넓은 그 확산을 이제 이루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예전에 그 외국인 관광객분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음식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좀 짜고 맵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한국 음식이 짜고 매워서 이게 세계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싱겁고 뜨겁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짜고 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싱겁고 뜨겁다. 근데 그 싱겁고 뜨겁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짜기로는 사실 저 유럽 쪽의 음식 쪽에 훨씬 더 짠 음식도 많고요. 맵기로는 멕시칸 푸드가 더 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음식 중에 뭐 갈비, 불고기, 비빔밥 이 정도 외에는 사실 외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맛이 없다. 그러니까 맛이 좋지 않다가 아니라 무의한 거죠.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음식이 외국인들한테 어느 정도 좀 소구하는 거는 이게 좀 맛이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는 그 세 가지 음식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뭐 무미, 무색, 무취 얘기할 때 사실 큰 자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막 펄펄 끓는 이 국물하고 저 불에 막 구운 그 고기 이런 거는 그분들한테는 거의 고문이라는 거죠. 그런 음식들은.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의 한식의 스탠다드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상이 있냐? 전 이거에 대한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스스로 정의하기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함께할 우리의 안방이 아닌 해외에 있는 그 다른 외국인들이 보는 우리 한식의 기본적인 스탠다드나 상에 대한 일단 데피니션이 먼저 명확하게 되고 그게 아까 태국의 사례처럼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업하면서 굉장히 넓게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K푸드 세계화 세션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와 좋은 또 패널 토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끝내면서 우리가 그 K푸드 세계화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우리 단계적인 뭐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퓨전화가 중요하냐, 아니면은 어떤 전통적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가느냐. 근데 여기 대해서는 답을 그 상황에 맞는 어떤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의 방향을 정해놓고 가기보다는, 왜냐하면은 어느 시장에서는 어떤 퓨전화가 더 적절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시장에서는 어떤 전통적인 어떤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강조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단계적으로 현지화에서 또 전통성을 또 강조하는 전략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또 그 노 대표님 말씀 중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CJ 상품이 먼저냐, 아니면은 그다음에 푸드빌 외식이 먼저냐, 이런 분을 볼 때 사실 예전에도 한번 어떤 사례가 샘표 식품 같은 경우가 이러한 뭐 소스류를 판매를 했는데, 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어떤 외식이라는 부분을 한번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미스터 김치라는 이러한 외식 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좀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은 한 개별 기업으로 가져가기는 상당히 좀 이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역할이, 우리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정부의 역할, 이 어떤 역할들이 잘 이게 협력이 잘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우리 K푸드의 세계와 아까 말씀 우리 나눴지만은 상당히 기회가 많고 또 잠재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잠재적인 시장들을 현실화시킨다면은 우리의 특히 수출 부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산업적인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K푸드 세계화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고 패널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패널 분들과 이정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